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도큐멘터리 전쟁사. 이제 7월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여름 하면은 기력이 쇠하긴 하지만 이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견디지 않나. 봄날이 있잖아요. 허준 씨 뭐 삼계탕을 좀 챙겨 드셨어요? 일단은 뭐 삼계탕은 기본입니다. 네. 삼계탕은 늘상 드시는 거 사시사철 같아요. 네, 즐겨 먹어야 되고요. 이렇게 체력 달리는 7월에 사실 7월에는 그렇다면 전쟁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우리 역사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자비란 없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80년 전 1840년 7월 중국 대륙을 이 군침 도는 먹잇감으로 이 노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걸 도덕과 상식이 거의 뭐 땅에 바닥에 쳤다라고 해도 되지 않는 전쟁인가 싶거든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딱 떠오르는 전쟁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전쟁 이름이 국가 이름이 붙거나 그 장소의 이름이 붙거나 뭐 이러는데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 붙었죠. 아편전쟁. 역시 초기 좋으세요. 네. 오늘도 이분들 모셔보고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편이라는 게 실은 이 사용을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우 해가지고 기분도 우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도 국가도 우 이렇게 되는 그게 사실은 아편인데 이 아편 전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서두를 좀 열어주신다면 어떻게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아편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 네. 무역 회사와 한 국가 간의 싸움이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6세기 대항해 시대부터 쭉 와가지고 네. 서양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의 시장이 하나 나갔어요. 그게 중국이죠. 그렇죠. 그거를 열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또 선봉에 서긴 했지만 전 세계의 강국이 다 중국을 향해 덤벼드는 최초의 중국 쟁탈전이죠. 서구 열강들에게 사실 중국은 가장 탐나는 먹잇감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세계 인구 1위기도 하고 가서 뭐 물산도 풍부한 데다가 인구가 일단 많기 때문에 네. 한 사람당 하나씩만 팔아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갈수록 이제 식민지가 약탈의 대상에서 이제 시장의 대상으로 그렇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원은 싸게 쏙 빼먹고 그러고선 자기네가 비싼 걸 다 팔아먹고 이렇게 되는데 청나라한테는 교역하자는 나라가 거의 모든 열강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팔아먹고 싶어 했죠. 네. 사실 열강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무역하고 싶어 하죠. 명나라 황제가 한번 사로잡힌 적이 있는데 몽고군한테. 이유가 간단해요. 말무역 금지. 근데 바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중국은 어쨌든 모든 사람이 욕심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씩만 풀어주는 게 걔들 정책이에요. 그래서 유럽도 오니까 처음엔 항구를 이제 몇 개만 열어주죠. 그러다가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청나라가 이제 결국 다시 해금 정책으로 돌아가서 광주 하나만 열어주게 됩니다. 산업혁명의 본고장이었던 영국은 19세기 중반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산업 강국으로 군림했고 생산된 제품들을 자유무역을 통해 전 세계에 판매했던 영국 상단들은 최대 시장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매달리지만 개방된 항구는 광저우 단 한 곳뿐이었다. 광저우를 이제 개방하면서 여기 이제 13행로라는 걸 둬요. 그러니까 아주 상업 수완이 뛰어났던 이런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가 국가의 뭐 세관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엄격한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 상단이 들어왔을 땐 그 외국 상단의 대표만 상륙이 돼요. 나머지는 무조건 배에서 자야 돼요. 배 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막대한 부를 이제 13행로에서 벌어들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재밌는 건 이 13행로의 가장 수장이 누구였냐면 오병감이라는 사람이에요. 포브스라고 아시죠? 네네네. 잡지도 있잖아요. 네네. 이 포브스가 이제 철도 재벌이었는데 8년간 오병감 밑에서 양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오병감 밑에서 8년간 양자로 있으면서 오병감을 도와줘요. 그리고 8년 후에 그 대가로 오병감이 포브스한테 멕시코 은원 50만 냥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미천으로 미국 가서 사업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감이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를 했어요. 세계 50대 부자 역사상. 거기에 한 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화영에서 한번 불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화영이 얼마나 은이 많았냐면 네. 이화영에서 불이 나니까 은이 녹아서 은의 강이 흐르고. 와. 우와, 거기 어디예요? 와, 전쟁사 귀고리가 하면서 몇 개야? 은강물이 흘렀다라는 얘기는 전 처음이네요. 근데 사실 청나라가 뭐 지금까지도 중화사상 그러는데 정말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문제가 터진 근본적인 배경은 중국의 무역관하고 유럽의 무역관이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말로는 이렇게 해요. 자기를 천조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없는 게 없다. 그러니까 굳이 무역을 할 필요를 못 느낀다. 그런데 니네들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조금 열어는 주겠다. 무역하는 것을 제한하고 몇 군데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유럽의 무역관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상주의의 무역관은 이게 어떤 제품이 들어가서 팔고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력도 있고 엔진은 있는데 타이어가 없어요. 자동차를 못 만들잖아요. 그럼 타이어를 수입해서 자동차 산업을 일으킨다. 이런 식의 유무상통이 아니라 서로 뭔가 자기 완결성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발전하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유럽 사람들 입장은 서난 쪽만 보면 이런 거였어요. 니네가 사가서 산업 일으키고 이렇게 무역하자. 중국이 가진 잠재력이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근데 싫은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회가 변하고 이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살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13공행이라는 데다 주고 모든 거를 걔네들한테 다 전담시키는 거예요. 하다못해 서류, 상품, 물건 사고 파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영국 배에서 싣고 와서 물건을 줬잖아요. 창고에다가 싹 팔아요. 안 팔고 말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러니까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게 니네는 우리가 팔라는 것만, 팔라는 양만큼만 팔어. 이게 모든 거를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인도 회사가 사실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무역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기록했다라는 또 얘기를 들었어요. 아편 전쟁이 일어난 배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제 무역 적자다.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를 상대했더니 뭐 팔아먹을 건 없고 거꾸로 수입품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차죠. 그 영국의 그 유명한 티문화. 17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100년 동안 그 영국의 차 수요 같은 경우에 25,000%가 뛰어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밀수차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밀수로 가는구나. 그래서 영국에서 통용되는 차의 50%가 밀수차였어요. 또 하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뭐냐면 가짜 차가 나오기 시작해요. 염소똥하고 무슨 뭐 풀하고 섞어가지고 그럼 비슷하게 신발이 나더라. 사람들이 먹고 죽고 뭐 식중독 걸리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요. 결국 그 미국 독립전쟁도 실려있던 차 버렸다가 난 전쟁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차를 영국에 수입하게 되니까 무역 적자 현상이 나서 그걸 타개하려고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해석인데 제가 볼 땐 이거는 조금 잘못된 해석은 아닌데 굉장히 부분만 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동인도 회사는 사기업이에요. 그 무역 적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동인도 회사는 그렇죠. 본국엔 차 팔아먹고 아니 우리나라에도 수출 회사도 있고 수입 회사도 있는데 둘 다 이득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이익이에요. 이 근본적인 게 뭐냐면 식민지가 확장되고 하다 보니까 약탈이 아니라 이제 상품을 판매해야 된단 말이죠. 상인들이 쫙 가서 여기서 A라는 상품을 찾아서 저기다 팔아먹고 저기서 B라는 상품을 찾아서 저기다 팔아먹고 이게 이제 시작이 돼요. 대항해 시대거든. 중국에 팔 상품이 없어요. 영국은 모직물을 팔고 싶은데 광저우를 열었잖아요. 남쪽은 더워서 모직물 수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중국도 농민들은 못 살아가지고 일반 대중 구매력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뭔가 안 사고 배길 수 없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다가 찾은 게 중독자를 만들어내는 아편을 찾게 된 거예요. 비겁합니다. 중국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아편 밀수출에 나선 서양 상인들. 특히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식민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증기선을 통해 청나라에 대량으로 들여오고 있었다. 아편을 사기 위해 청나라 사람들이 지불한 막대한 은전이 영국으로 빠져나갔고 광저우는 아편 소굴로 변해갔다.
이내 청나라는 아편 중독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위기에 처한다. 아니 무역 적자 돌파구로 아편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역 적자라기보다는 네. 사람들이 뭐든지 팔아먹을 걸 찾게 되는 거죠. 아담 스미스가 자유상업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방임이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가 굉장히 지적했던 건 자본이라는 거는 욕망이 생기는데 네. 이 자본주의는 자본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상일 수도 있고 낭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욕망을 통제하고 자유경쟁을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통제가 되나? 통제가 안 되죠.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상인들이 나가서 미친 듯이 돈 되는 건 찾기 시작하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편 전쟁이 벌어지는 19세기 후반부는 아담 스미스의 이상이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발적인 어떤 자본의 욕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이 욕망을 이상적인 시장 형성이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엄청난 양의 아편이 유입이 되면서 중국은 얼만큼 이제 피해를 보게 된 건가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마약상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처음엔 싼 가격으로 줘요. 맞아요. 근데 중독되면 이제 그다음에 값이 이제 올라가도 사게 되는 거잖아요. 야, 너네가 친해서 주는 거야? 한입 먹어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상으로 줘요. 오. 그다음에 이제 1+1 행사 같은 것도 하고요. 뭐 이런 거 막 해요. 그다음에 이런 게 퍼지다 보니까 청나라에서 어떤 풍조가 있냐면 아편은 성공한 남자의 조건. 오. 성공한 남자는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다. 첩과 아편. 이런 식의 유행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광저우에서만 수십만 명의 아편 중독자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1840년에는 이제 수입된 아편이 2,500톤이었는데 이 2,500톤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당시 중국 인구가 8억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2,500톤은 8억 3천만 명한테 동시에 아편을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러면 한 어마어마한 양. 명당 줘도 남는다는 또 남는 거죠. 와.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PC방처럼 네. 아편방이 또 있었다고. 아편굴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편굴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고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영화에도 많이 이게 사실은 아편 전쟁 중심으로 해서 청나라 시대가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황비용에서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정mom은 그렇죠. 그 이런 거. 저는 아편이라는 걸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영화에서 하도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끓이면 연기가 막 올라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 그게 아편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도 아편이 비싸잖아요. 밥을 안 먹고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 유럽 사람들 기록 보면 청나라의 젊은 애들 일을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태우느라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거 피우니까. 담배랑 비슷한 거예요? 에이 그 소리라는 거예요. 달라요? 마약인 거죠 마약.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럼. 몰핀 아시죠? 몰핀의 원료예요. 마약성.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몰핀 같은 계열의 마약은 신경 전달 물질을 대단히 느리게 해요. 느리게 해서 나른해지죠. 그래서 사실 전쟁에서도 몰핀을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부상을 당했어요. 정말 심각한 부상을 당해도 몰핀을 맞으면 그 부상 당한 아픔을 잃을 정도니까. 근데 그 아픔을 잃었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피우니까 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안 좋은데 청나라가 무역을 제재할 정도로 그렇게 상인들한테 신경을 썼는데 이걸 제재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청나라도 난리가 났죠. 이게 뭐 국가 전체가 지금 아편에 쩔어가지고 정확한 통계는 모르는데 관료들의 20-30%는 피운다. 뭐 지방 공무원 중에 50%는 피운다. 군대 병사의 30%가 피운다. 뭐 이런 그러면 있으니까. 진짜로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억 단위로 그럼 아편에 중독이 돼 그리고 있어요. 나라가 총체적인 무능 상태죠. 병사가 30%면 전쟁하겠어요? 그럼요. 이런 상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유명한 게 이제 임칙서라 린저시의 그 아편 사건인데 도저히 못 참겠다. 뭔가 해보자 해서 이 사람을 해서 이제 흠차 대신으로 보냅니다. 흠차 대신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황제의 전권을 위임받은 정권 대신이에요. 가서 각서 쓰라고 그래 잡아놓고 다시는 팔지 않겠다. 그리고 모조리 압수한다. 2만 상자인데 1,300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어가지고 역사책에서는 이걸 태웠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태우면 안 돼. 태우면 아편물이 다들 되는 이제 거죠. 그냥 전체가 아편물이야. 이렇게 되는. 저도 어릴 때 그 생각했어. 이거 태웠으면 다 아편 먹었을 텐데 그쵸. 했더니 처음엔 태워봤대요. 그랬더니 그것도 문제인데다가 타면 다 안 탄대네. 그래서 그걸 또 연구를 이걸 어떻게 없앨까. 그랬더니 누가 또 이걸 석회하고 소금이 섞이면 아편은 분해된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석회랑 섞고 바닷물을 끓여들여가지고 중화시켜버리고 흘러내보내요.
그것도 한 20일 했대요. 그러니까 23일 걸렸대요.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왜 우리 미국 독립전쟁 때 보스턴 차 사건이랑 굉장히 맞아.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린철 씨의 강경책에 영국 동인도 회사 역시 가만히 있을 리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말은 이제 무슨 뭐 수송선, 무역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함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전함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지스 않고 최첨단 전함이에요. 예전에 배는 왜냐하면은 양쪽에 포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 임진왜란 공부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적한테 포를 쏘려면 배를 돌려야 돌아야죠. 되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피봇 마운트라고 해서 대포 밑에 마운트를 달아서 대포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청나라 군대 정크선이라고 이게 쉽게 말해서 범선이에요. 바람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근데 이 동인도 회사 소속 이 네메시스라는 이 전함은 260마력짜리 증기 터빈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동성이 훨씬 좋아요. 전기선이었구나 그때는. 그래서 붙게 되는데 이제 청나라 정크선 29척, 그다음에 네메시스하고 이제 2척 붙어서 이제 26척이 깨지죠. 말이 안 돼. 이거는 우리 도큐멘터리 전쟁사 하면서 우리 많이 배웠지만 전쟁에서 뒤를 잡으면 무조건 승리다. 뭐 몇 배 이상 그 화력이 강해진다라고 하는데 증기선이 돌아서 뒤로 가서 뒤 잡고 얘네가 돌아가고 하면 쫓아 뒤로 돌아가서 또 쏘고 절대 못 잡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청나라 정크선들은 근처도 못 가봐요. 네. 그다음에 대포에 또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거리는 2배, 정확도도 2~3배. 이렇게 되니까 뭐 근처도 못 가고 다 대파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든 게 아무리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세다고 해도 분명히 회사인데 청나라는 8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동인도 회사가 전쟁을 치를 수 있었는지 그럼 무기고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편 전쟁으로서요. 청나라와 영국군의 무기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군력의 비교입니다. 청나라 해군 전력은요. 주력 함선이 정크선이었습니다. 이 정크선은 오로지 바람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었죠. 함선 자체도 영국군 함선에 비해서 매우 품질이 낮은 목재로 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실전에서 영국군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거리에서 정확히 포격하는 영국군 전함에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전멸했습니다. 해군 전력차는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헤비급 챔피언과 초등학생 싸움 같았죠. 특히 영국의 네메시스라는 전함은 길이 56m, 배수량은 660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완전한 철갑선이었고요. 260마력짜리 증기 엔진 2개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정크선과는 달리 바람이 없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다는 얘기죠. 또한 피봇 마운트 형식의 대포와 소형 북포, 그리고 로켓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피봇 마운트는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함선은 함선 양쪽 측면에 대포를 장착한 상태였죠. 그래서 적을 향해서 항상 배 방향을 돌려야만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벗 마운트를 장착한 배는 배의 방향을 돌릴 필요 없이 포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죠. 종합적으로 속도, 내구성, 규모, 무장에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 무기입니다. 의외로 청나라는 개인 무기가 형편없었습니다. 임진왜란 때와 별반 다를 거 없는 화승총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명조 이후 화기의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심지어 청나라 육군의 주력은 창과 언월도, 활, 석궁 등을 주력 무기로 사용했었습니다. 포병 화포 기술 역시 그 수준이 아주 낮았습니다. 서구에 비해 재련이나 야금 기술이 부족해서요. 포의 성능 자체가 아주 저열했습니다. 대포 발사 시 일정한 화약의 양 역시 정해지지 않았었죠. 쉽게 말해서 실전에서 무용지물이었죠. 하지만 영국군은 어땠을까요? 영국군은 미국 독립전쟁과 나폴레옹 전쟁까지 사용했던 플린트락 머스켓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플린트락 머스켓 사용 방법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일단 총구에 화약을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동그란 구슬 형태의 탄환을 넣고요. 총 밑에 달려있는 이 꽂을대를 뽑아서 탄환을 깊숙하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해머를 당겨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약 접시의 뚜껑을 열고요. 이 화약 접시에 역시 일정량의 화약을 놓아두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화약 뚜껑을 닫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비로소 발사가 가능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2차 아편 전쟁부터 최신형의 뇌관식 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뇌관식 총의 발사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뇌관식 총입니다. 생긴 건 아주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발사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일정량의 화약을 총구에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슬 형태의 탄환을 역시 총구로 밀어 넣은 다음에 꽂을 대로 끝까지 넣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플린트락 총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해머를 당기고요. 아까 플린트락은 여기에 따로 화약을 넣었어야 됐죠. 자, 근데 이 뇌관식 소총은 따로 화약을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금속 캡 형태의 뇌관만 여기 끼우면 됐죠. 그리고 바로 발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뇌관식 소총은 플린트락 소총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플린트락 같은 경우에는 화약 접시에다가 화약을 놨어야 됐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불발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뇌관식 소총은 금속으로 된 뇌관만 끼우면 됐기 때문에 비가 와도 상관이 없이 발사가 가능했죠. 아주 커다란 전력의 차이가 났던 겁니다. 다음은 영국의 포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제철 기술이 급속한 발달을 했죠. 영국은 높은 정밀도의 대포를 개발했고요. 약 75파운드, 34kg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포 야금 기술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위력과 사정거리에서 청나라 군대는 상대할 수가 없었죠. 풍전등화에 놓인 청나라는 어떻게 대항했을까요? 계속해서 토큐멘터리 전쟁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니, 이렇게 압도적인 무기의 차이가 생겨났다는 건 청나라 정말 종이 호랑이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청나라는 원래 만주에서 기병으로 성공한 나라이기 네. 때문에 바다의 중요성은 그리 이제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양이 발달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어쨌든 명나라, 청나라 기본적으로 해금이고 니네가 오면 우리가 항구에서 팔아준다는 거지 나가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군은 어쨌든 땅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특수성이 강해요. 그래서 그 어떤 자기네 전술과 전략에 따라 무기도 개발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 얘기했지만 결국 만들어 놓자는 방법이 없어요. 뭐 대포 범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유럽, 특히 영국과 어떤 그 중국과의 어떤 항해를 바라보는 눈? 이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15세기까지 그 명나라는 세계 최대 최강의 해양 국가였어요. 정화대선단이라는 어마어마한 함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육지에서의 힘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거를 정화대선단을 해체해버려요. 아이고야. 그러면서 어떤 선박의 규모까지 규제해버리고 이런 정책을 나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영국은 어떻게 했냐면 대항해 시대를 위해서 그 선박 제조 같은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해요. 해양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어떤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바다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여기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영국 해군이 강하다. 그래서 뭐 해전에서 밀린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열심히 키워온 지상군이 버티고 있잖아요. 아니, 가장 사실은 많은 피해를 내는 것이 상륙작전이잖아요. 그러면 지상군이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가 상륙하는 군대 공격하면 되는데 지상군은 왜 밀린 겁니까? 청나라가 만주에서 일어날 때 사실 원래 후금은 조선보다도 약한 나라였다고, 인구도 적고 얘들이 이제 명나라를 정복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좀 존경스럽긴 해요. 우리가 살 길은 중국을 삼키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동지애적인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유명한 팔기인데 팔기가 이제 부족군대예요. 그리고 이제 세습이에요. 근데 세습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때 뭐냐면 정말 가정교육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명나라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 게으르고 권력 투쟁하고 뭐 뇌물 받고 그냥 특권 있다고 놀고 먹고 이런 거 안 된다.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를 키웠네. 그래서 세습이야, 걔들은. 그러니까 모든 팔기군은 전사가 돼야 돼. 훈련도 막 열심히 하고 부모가 교육 잘 시켜야 돼. 이래서 처음엔 성공했는데 사실은 특권을 주면 엘리트가 만들어지는 건 있어요. 방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만들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놀아버린다는 거지. 특권을 주면 한 10% 정도는 탁월한 엘리트가 나오는데 90%는 특권이 거저 오니까 놀기 시작해요. 군대가 똑똑한 애들이 없지는 않지만 불균해지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거든요.
나는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애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군대 뚫려버리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동지애와 동시에 균일성인데 이 균일성이 깨져요.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팔기다, 우리는 팔기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전통을 강조해야 되는 거야. 근데 팔기의 전통은 말 타고 활 쏘는 거예요. 그러니 19세기가 돼도 말 타고 활 쏘요. 그러니까 물론 대포 쏘는데 와.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총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대포가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이 말 타고 활 쏘는 건 나의 아이덴티티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청나라를 떠나서 우리가 중국하면 일단 뭐 무공, 무술, 황비홍, 뭐 동방불패 나와야 되거든요. 분명히 지상전에서 붙었을 땐 승산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 청나라 자체도 팔기군이 가면 물리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붙었는데 이거 허망하게 깨지는 거예요. 한번 붙어서 확 깨지니까 후퇴해서 전선을 다시 유지하고 이게 없이 무기 다 버리고 대형이 무너진 채로 도망가거든요. 왜냐면 걔들은 특권층이라 집에 가면 괜찮거든요. 아이고. 그게 문제였지. 1840년 광저우에 집결한 영국군의 침략, 아편 금지가 부른 마찰은 국가 간의 전쟁으로 확대됐고 우세한 무기를 손에 쥔 영국군 앞에 총구는 무력했다. 영국에게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준 제1차 아편 전쟁이었다. 승전을 거듭하며 영국군이 베이징의 문턱인 텐진까지 북상하자 위협을 느낀 청나라는 전쟁을 끝내는 협상에 응한다. 청나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같은 전철을 밟았던 것처럼 결국 이렇게 문호개방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은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중국은 역사가 불평등 조약 아닌 걸 맺어본 적이 없는데 항상 갑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갑과 갑의 조약도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순식간에 자기가 의리를 그렇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조약을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이제 여기서 제일 컸던 게 홍콩. 당시에 영국 상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내지 진출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노렸던 게 상해 쪽이에요. 그 주산반도라고 그거를 우리한테 떼주든지 조차해주게 해달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영국 대표가 저걸 하려면 협상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한 어거지를 써가지고 당시 홍콩 섬을 점령해버려요. 그랬더니 영국 상인들은 또 그걸 보고 막 화내요. 저 쓸데없는 그건 왜 점령하냐고 저거 받아오라고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홍콩 위치가 괜찮은 거야. 좋지. 기가 막히네. 좋죠. 기가 막히는 거야. 나중에 본국에 훈령이 오는데 이거 너무 좋으니까 절대 양보하지 말고 계속 확보해라.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 땅 떼주는 거는 죽어도 이건 용납 못해요. 섬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봉기해가지고 그 보급품을 차단해버립니다. 이게 당시 급조한 생긴다니까 본토에서 이게 뭐가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섬만 차지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그 건너편에 구룡반도까지 먹어라. 그래서 그걸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홍콩이 됐죠. 한때 세계 7대 무역도시인가 그랬죠. 당시 청나라는 영토를 뺏긴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분노했지만 홍콩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러면은 이제 청나라가 그렇게 띄워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그렇게 한번 띄워줬다가 굳히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나라가 이제 이를 악물고 반격 준비를 좀 합니까? 못해요. 그냥 속된 말로 돈으로 평화를 사는 거지. 그렇게 선전을 해요. 저 오랑캐들이 칼 들고 설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같이 싸우겠니? 우리 가진 게 돈인데 그냥 해결하자. 그럼 쟤를 어떻게 제압할 거냐? 근데 중국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이예요.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 그래서 기껏 생각한 게 이렇게 된 거 다른 나라하고도 막 조약을 맺자. 스스로 강화 조약을 맺자. 근데 여기서 더 웃기는 것이 그 바람에 프랑스, 미국, 영국이 다 뭐까지가 이 전 유럽이 청나라와 최고 대우 조약을 맺어버려요. 사실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품질 좋은 아편이 터키에서 생산되고 있었어요. 미국이 터키산 아편을 독점해서 중국에 팔아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편이라는 게 결국은 마약이잖아요. 그렇죠. 조직폭력배나 뭐 마피아 뭐 이런 곳에서 불법으로 파는 게 바로 마약인데 이걸 국가 단위로 팔았단 말이죠. 자기가 힘을 기르지 않으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가면 갈수록
대부분의 열강들이 마약 카르텔을 받아요. 이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마약 카르텔이 막강한 힘으로 한 국가를 굴복시키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영국 내에서도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뭐 하다못해 칼 마르크스도 이럴 수가 있느냐 비판을 했고, 버크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인도인의 고유를 짜서 중국한테는 아편을 팔아먹고, 그리고 그 검은 돈을 받아다가 영국의 정치는 타락하고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나간다. 이 얼마나 악순환이냐. 그렇죠. 당시 이런 비판 세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 스미스의 이상이 깨어지면서 상인들이 워낙 이제 권력이 세져가지고 좌지우지하니까 욕망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청나라가 아편 소굴로 빠져들게 됐군요. 근데 이제 이 절정까지 이제 갔단 말이죠. 청나라는 뭐 아편의 이 절정으로 갔고, 열강들은 정말 부도덕의 절정까지 갔는데, 나라꼴이 이 상태가 됐으니 뭐 민심도 흉흉하고 정부도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1851년에 이른바 이제 태평청전이 일어나요. 이른바 봉건주의 타파 혁명을 하나. 그러면서 이제 뭐 전족 금지라고 해서 이제까지 썩어 빠졌던 청나라의 이런 봉건 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이른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일으킵니다. 결론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역사상 가장 사람이 많이 죽은 내전이에요. 이게 민족 감정, 종교, 외세, 제일 무서운 게 이념전쟁, 민족전쟁인데 두 개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청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기대치만큼 돈이 이제 들어오지 않자 전쟁을 일으킨 꼬투리를 잡느라고 혈안이 됐고 제2의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꼬투리를 잡은 건가요? 당시에 그 에로우버라고 네. 중국 선적에 조그만 배가 있었는데 해적이 그리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간 거죠, 중국 관원이. 근데 이제 그 배는 중국인 소유였고 선장만 영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는 이미 중국 배예요. 그러니까 중국 관원이 들어가서 잡은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어쨌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어거지를 썼어요. 국제법 위반도 아닌데. 근데 사실은 중국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사태가 심상치 않거든. 그래서 하자는 대로 다 해줬어요. 다 석방해주고. 근데 석방해서 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왜 하급 간원이 와서 전달하냐. 그리고 거꾸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문서 서식이 틀렸다. 그리고는 접수 안 하고 공격을 시작하죠. 이래서 2차 아편 전쟁이 하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그냥 전쟁을 일으킨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2차 아편 전쟁 즈음이 되면 다시 영국의 무역 적자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왜 그랬느냐? 중국이 몰래 아편을 생산해요. 참네.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제대로 된 국가 지도자가 있었다면 건전한 방법, 그럼요, 정상적인 그럼요. 방법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야 이왕 이렇게 된겨? 그럼 우리나라에서 아편을 생산해서 우리가 공급하자. 싸게 공급해. 이런 전혀 그러니까 이거 뭐지라고 생각해야 될. 이게 열강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내부적인 분열이거든요. 네. 사실 요즘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이 외화의 명언 중에 하나가 Manner makes man. 이런 게. Manner makes man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전혀 매너를 갖추지 않은 나라가 영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 아편은 술보다 덜 해로워.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파머스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1차 아편 전쟁 때는 외상, 네. 2차 아편 전쟁 때는 이제 수상이었어요. 수상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정확히 뭐라고 그랬냐면 아편은 위스키보다 덜 해롭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잘 자시죠 그러면. 아주 많이 자세요 그러면. 당시 유럽은 그런 걸 합리화시키려고 약육강식론을 거기다 적용해요. 어차피 니네 탓이야. 니네가 미개한 탓이야. 우리가 가서 강제로 열어주고 장기적으로 너희한테도 이로울 거야. 그러면서 집에서 유유히 차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다 신사죠. 이 2차 아편 전쟁은 1차 아편 전쟁과 달리 영국은 물론 프랑스, 러시아, 미국까지 이 연합군으로 뛰어드는데요. 전쟁에 참전하는 명분이 참 궁색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자국민 선교사가 청나라에서 피살됐다고 하면서 참전을 했다면서요. 주로 이제 트집 잡는 게 그런 것들을 잡죠. 그래서 영국군 한 10,000명하고 프랑스군 8,000명 정도가 이제 북경을 공격하는데 충격이죠. 청나라 황제는 도망가고 북경에 8기 최정예 8만 명이 있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게 붙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렬한 전투 끝에 후퇴 이게 아니라 모래성을 물로 훑듯이 이렇게 아니 되는 왜 거예요. 그렇게 무력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가다가 팡팡팡 우와 세다 집에 가자. 다시 가는 거야. 아빠 나왔어요. 왜요? 네. 너무 세. 그거 다 들어간 거야. 자 어찌됐든 졌습니다. 심장 북경까지 내주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제 또 중국이 뺏기게 됩니까? 맨 처음 우리가 아편 전쟁 했을 때 항구가 하나 개방됐었잖아요. 네네. 광저우항. 네. 이제는 10개 항구가 다 개방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크리스토교의 포교가 자유화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이른바 그 마약 카르텔로 불리는 모든 열강들이 이제 이득을 다 취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음껏 이제 마약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쯤 되면은 청나라도 좀 변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도 한데. 내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아. 아, 안 했을 것 같아. 아니, 어때요? 이게 얼마나 두들겨 맞아야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지. 맞으면 집에 가거든. 시도를 하죠. 시도를 했어. 이른바 이제 양무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서양을 배우자. 그다음에 제도도 개선하자. 그래서 이제 뭐 변법 사강 운동 뭐 여러 가지 해요. 네. 여러 가지 하고. 개혁이 한번 시도.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함대도 키우고 외국으로 이제 뭐 유학생들도 보내고 네. 여러 가지 시도를 나름대로는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청일 전쟁에서 또 한 번 일본한테 패배하죠. 19세기 말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일본 제국은 대륙 침략의 야욕을 드러냈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잡기 위해 당시 조선에 파병됐던 청나라 군대와 무력 충돌을 빚게 된다. 병력을 평양에 집결시킨 청군은 공식적으로 청일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압도적인 패배. 청나라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 결국 이 아편 전쟁은 조선에게도 충격을 줬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서양이 아무리 세다고 한들 중국을 이기겠느냐 이러고 있다가 북경이 서양 오랑캐한테 함락됐대더라. 완전 쇼크가 옵니다. 두 가지 논리가 서요. 중국이 망한 거는 성리학의 도를 안 지켜서 저놈들이 천벌을 받은 거다. 우리는 성리학을 지키는 이제 세계 유일한 나라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이른바 거다. 이제 유교 원리주의.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서양 공포증.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선교사들을 그렇게 탄압을 안 했는데 이제 박해가 일어나죠. 그 전에 있었던 박해는 잠깐 있었는데 대원군 때 이때 일어난 병인 박해는 말살이에요. 끝까지 추격해서 다 죽이자라고 해서 이제 긴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이 한국을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조선도 조선이지만 그럼 또 일본에는 어떤 영향이 미쳤을까요? 일본은 기회가 왔다죠. 아 이거 중국 별거 아니구나. 얘들이 재미난 게 그때 뭘 연구하는지 아세요? 임진왜란을 다시 펼쳐요. 걔들은 정말 역사에서 배운다는 자세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일본에 남아있는 임진왜란 자료들이 그때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임진왜란부터 연구해서 다시 조선을 거쳐 만주를 거쳐 중국으로 가자고 연구하기 시작하죠. 자 어쨌든 조선과 일본의 행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강력한 서구 열강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했는지 그 여부가 국운을 갈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에게도 좀 남은 일이 아닙니다. 토크멘터리 전쟁사 오늘의 주목할 인물 누구죠? 네, 임칙서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청나라의 영웅으로 부상한 정치가 민쩌쉬. 아편 때문에 국가적 위기에 처한 청나라. 아편 중독을 막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고 황제로부터 그 특명을 받아 광적으로 파견된 인물들 중 유일한 행동파가 바로 민쩌쉬였다. 그는 외교적 시도부터 풀어갔다. 지금까지의 아편 밀수를 문제 삼기보다는 더 이상의 아편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두 나라 간의 정상적인 무역을 제한하기도 했다. 당시 임칙서가 등용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청나라도 아편을 이걸 어떻게 근절시킬 거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나왔는데 이금론이라고 세금을 때리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못 사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한편에서는 이러죠. 올린다고 안 피냐. 오히려 그 비싼 값 되려고 범죄가 늘 거고 밀무역이 클 거다. 이거 미국의 금주령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이론이 있었고 임칙서가 이 금연파의 주역이었는데 아예 못 피게 해야 된다. 대신 국가가 뭐 아편 끊는 약도 주고 수용시설도 만들고 이런 재활운을 해서 아편을 금지시키게 하자라는 주장을 했어요. 황제가 들어보니까 이 말이 더
마음에 들고 임칙서가 청렴결백하다는 소문은 파다했으니까 네. 뽑아서 그러면 당신이 광주에 가서 아편을 해결을 해라 하고 보냈던 거죠. 이분이 존경받는 이유가 부정부패 근절이고 아편 근절에 한몫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역시나 좀 대쪽 같은 분이셨군요. 그 별명이 임청천이었어요. 포청천의. 어쨌든 요즘 말로 하면 행동파 관료예요. 당시 청나라 관료를 다 부패하고 그럴 때 이 양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청렴하기도 하지만 마구 문제에 접근하지 않아요. 사실 젊은 관료들 중에 뜻 있는 사람이 가요. 이런 문제 있지? 하지 마!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갈 때부터 연구를 해요. 이게 어떤 구조적인 거 있고 어떻게 얽혀있는지 알아야 허점을 찌르죠. 아편 태울 때도 이 스토리에는 가서 이놈 해갖고 그냥 다 태워 이런 건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영국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합니다. 이거 뺏어도 우리가 보상해주겠다.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싸울 마음이 있으니까 생트집을 잡으니까 그런 거 없다고 그러죠. 보상 다 해주고 그런 뒤로는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무기도 준비하고. 근데 항상 중요한 게 연구를 해요. 아편 척결을 위한 린처 씨의 결의는 단호했다. 결국 강경책을 선택한 린처 씨는 아편 무역 금지와 몰수를 단행한다. 무려 2만여 상자에 달하는 아편을 수거해 전량 폐기한 것이다.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 1차 아편 전쟁이 불거졌고 전쟁에서 피한 황제는 모든 책임을 린처 씨에게 떠넘기며 그를 유배 보내고 만다. 지금 임칙서가 중국의 영웅이 된 건 어쨌든 자기들도 외세에 당했다라는 건 엄청난 콤플렉스니까 그쵸. 이 무너진 자존심을 뭘로 세울까? 뭘로 할게요? 무협 소설이 나와요. 1920년대. 그래서 무협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날아다니고 이제 총알도 잡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만나서 이제 황병이 된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임칙서도 영국이 항의를 하니까 황제가 이제 해임을 시켜요. 그래서 신장으로 보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가지고 임칙서가 그냥 있었으면 영국 함대 다 깨버리고 아편 전쟁도 우리의 승리로 끝나고 부국강병했을 거라는 환상이 쭉 뻗어나갔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무협지 말씀드린 게 그건데 무협과 임칙서 신화 두 개로 갑니다. 이게 중국의 전통적인 중화 사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깨는데 임칙서가 그게 앞장을 서요. 해국도지라는 책이 사실 중화 사상을 깨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중심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게 한국에 들어오는데 개화파들이 이걸 받아들이죠. 정말 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정말 뼈아프게 이제 청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는 그 수순을 받으면서 정말 뼈아픈 경험을 한 건데 아편은 근절됐습니까? 아니죠. 그 아편은 근절이 전혀 안 됐고요. 아편이라는 이 폐해가 계속 면면이 이어져 와서 네. 나중에 국공내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아 그게 근현대세까지도 이어졌군요. 예, 그러니까 국민당 정부에서는 많은 주요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편을 그때까지도 했어요. 그때 공산당은 돈이 없으니까 아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편을 마구 하는 쪽하고 아편을 하지 않은 쪽하고 지휘부가 붙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네요. 국공내전 때 모택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주덕이라고 나중에 중국군 총사령관 했던 양반이 모택동을 철저하게 밀어줬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원래는 군벌 출신이에요. 그럼 뭐 하겠어요? 내가 군벌이 돼서 성 하나를 장악했어. 왕이 됐잖아요. 네. 그럼 뭐 하겠어요? 아편. 그래서 누워서 아편 태우고 나는 이제 출세했어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끊고 이제 혁명에 투신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렇게 끊는데 어떻게 했냐면 양장원에 가서 배 띄워놓고 군의관한테 권총까지 줬대요. 금단현상 나면 뛰어나가니까 날 쏴 죽여라. 내가 만약에 못 참으면 날 쏴라. 네, 근데 차마 쏘진 않았지만 그게 진짜 금단이 힘든가 봐. 배에 몇 번이고 뛰어나갔대요. 그걸 부하들이 붙잡고 그래가지고 아편을 끊고 나와서 혁명에 투신을 해요. 공산당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모택동이 승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죠. 결국은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들여왔던 이 아편이 현대 중국의 이 정부를 수립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을 한 거네요. 결정적이진 않지만 요인 중에 하나가 됐어요. 다음 이야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약 20년 만에 또다시 들이온 전운. 5천만 명 이상의 피해를 본 이 전쟁이 서막을 연 전범은 나치 독일의 야욕에 사로잡힌 히틀러.
4주에 걸쳐 집중 분석할 20세기 최악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속으로 히틀러가 다시 대전하자고 했을 때 대부분 장성이 또 1000만 명 죽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전쟁 기간 내내 기계화 부대를 돌릴 수 있었어요. 폴란드군이 2주 만에 경멸이 됩니다. 포병, 공군 모든 걸 동원해서 1000만 명을 죽였던 전쟁을 며칠 만에 끝내는 건데 기술이 발전되고 전쟁이 터지니까 민간인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도시 하나를 거의 전소시켜버립니다. 히틀러가 공격하게 만든 게 영국이고 나중에 몰락하게 만든 게 영국이에요. 거의 영국 공군이 괴멸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의 영웅이죠. 청나라의 영웅. 빰빰빰빰빰빰. 광비용 실존 인물입니까? 황병이 광저우의 불산에 있던 양반인데 네. 처음에는 무슨 아편 밀매단 애들 좀 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술 고수인 건 맞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전쟁 나고 이러니까 유명해지는 거지. 애들한테 이거 가르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싸움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왜? 머리 이렇게 딴 머리로 총 쏘면 딱 피한 다음에 머리 딱 하면 머리 총 잡아가지고 탁 뺏고 막 이래요? 매번 숨 허보고 나중에 의화단 사건 날 때 갔다가 총에 맞아 다 가세요. 중요한 거는 이걸 이제 어떤 민족의 어떤 자부심으로 걸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무술에 좀 환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명 패주고 군대 사범하고 그랬더니 민족의 영웅으로 거듭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런 어떤 이게 힘이 있다 스스로. 그럼요.